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효로 팀장님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께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 공통 종목 1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S인데요. 네. 이 종목은 정말이지 한이 많이 서리지 않았을까. 이민재님께서 네. 올려주셨는데요. 15만 100원, 10%인데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그러니까 15만 원이 도대체 언제 때 15만 원인가? 옛날에 최근이 아니에요. 하셨구나. 아주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2년을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평단 이상이 드디어 됐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드려볼 테니까 정확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팀장님은요? 저 역시도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다림의 승리예요. 근데 저 같으면 빨리 좀 나왔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지겨워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인연이 길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저는 대표님부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왜 해야 되는지 근거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이것도 그 생성형 AI의 숨겨준 수혜주라고 할 수 그렇게 있고요. 연결되더라고요. 네네. 예. 생성형 AI 관련돼서 결국은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필요할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글로벌 빅테크들의 그 전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전체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특정 AI에 들어가는 서버의 비용을 늘린 거죠. 근데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닌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일반 서버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약 7배에서 8배가 크기 때문에 돈 많이 잡아먹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캐파가 크게 늘어나진 않더라도 워낙 그렇죠. 고단가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좀 왜곡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삼성 SDS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원래 IT 유지보수 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예. IT 유지보수 서비스 하는 거는 매출이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기본 정도 수준만 유지하는 거고 사실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관리하는 매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매출이 커질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네.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그 물류 SCM 하는 그 엠로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엠로에 대한 상당히 성장성이 높거든요, 엠로가. 그래서 엠로 인수 효과 자체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수한 지 자체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기대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매수 들어온 거는 최근에 기간이 엄청나게 폭풍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내내. 그럼 그 평단가가 보면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예. 14만 원 초반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렸고, 네. 예. 사실 이게 거의 뭐 거래가 없는 종목인데 보면은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엠노가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 관리 그거에 대해서 지금 9월 지금 오늘 9월 7일이니까 9월 9일부터 예. 11일까지 삼성 SDI하고 엠노하고 또 그 비상장 플랫폼에서 3개가 오픈형 AI와 연결된 물류 관련된 굉장히 큰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상업용으로 먼저 가는군요. 네네네. 네. 그 모멘텀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또 반짝 이슈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연간으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소폭 좀 하향하는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연간 그래도 매출과 이익 단에서는 한 15% 정도는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줄 것 같아서 딱 목표가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실적 성장하는 정도 수준인 15%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럼 네. 얼마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가 지금 저는 17만 3천 원. 네. 17만 3천 원. 네, 그 정도를 네. 잡았고 사실 손절가가 더 중요한데 손절가는 13만 7천 원이 깨지면 저는 완전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기다린 만큼 수익 봐야죠. 당연하죠. 네. 안 그러면 진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열받아서. 목표가 높여 잡아 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팀장님께서도 보유 의견입니다. 자, 어떤 관점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오랜 기간 보유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요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좋은 이야기 다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를 드리면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월요일 이후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기업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종목은 이제 포스코 ICT, 포스코 DX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그룹 내의 소프트웨어랑 이제 물론 물렵을 하고 있죠. 물렵을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유지 보수를 영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삼성 그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아쉬운 게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면 하루에도 뉴스가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들은 뉴스가 많이 안 올라오고 불과 이제 월요일에 삼성 SE 딱 쳤는데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오네라고 신비주의 했는데 전략일까요? 네, 그렇죠. 삼성 SE 같은 게 몰래 막 전고체 배터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뒤로 막 BMW 원통형 배터리만 하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신비주의 마시는 분들 맞네요. 마시고 네. 그랬는데 이 삼성 SDS가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레드햇 IBM과 손잡고 기업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가속하겠다고 3일 전에 나왔으니까 진짜 제가 삼성 SDS를 검색을 하고 별로네라고 뒤돌자마자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업종 대비 저평가율을 또 갖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 AI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기대감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7월 10일 바닥 따지고서 21선, 61선 돌파하고 지금도 단기적인 저항 구간 13만 원 돌파하고 두 번째 저항 구간인 이제 16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해왔고 요즘 조금 줄이긴 하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모조리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 손절가는 제가 14만 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손절할 필요가 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움직임이 느린 종목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17만 원, 18만 원 돌파 여부 보시고 돌파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공통 종목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우선 둘 다 보유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지훈 대표는 17만 3천 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3만 7천 원을 제시를 해 주셨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지금 목표가 16만 8천 원, 손절가 14만 원을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저희 공통 종목으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스피드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우셨던 분들 2부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종목이 조금 우리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종목을 네. 또 계속 올려보셔도 당첨의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전화 받아보겠는데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엠피넥스요. MC넥스. 자, 매수가 비중은요? 29,000원에 10%요. 최근에 사셨어요? 오늘 사셨나? 29,000원? 29,900원. 예. 29,900원요. 예. 오늘,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봄에쯤 샀다가요. 예. 한 30%에서 한 33,000원 선에서 20% 덜어내고요. 지금 10% 가져가고 있는데,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예.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쳐야 되는지. 아유, 이왕이면 손절 없이 수익 봐야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도. 지금 연결해 드릴 분이 평소에 쓰시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마음속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4만 원 이상 바라고 있죠. 4만 원.
알겠습니다. 꿈은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33,000원 얘기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보는 목표가 딱 33,000원이거든요. 아,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33,000원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필. 예, 제가 봄에요. 네네네. 봄에 저기 한 30% 정도를 샀다가 네네. 예, 그 33,000원에서 한 20%를 덜어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파신 거예요, 33,000원에. 예, 제가 고선에서 팔았어요. 팔고 비중을 좀 덜어내느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가려고 10%를 남겨놨는데 이거는 제가 한 4만 원까지 보고 남겨놨던 건데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펀더멘탈이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차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얼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33,000원대 되면은 여기를 못 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거의 4번, 5번을 33,000원을 못 넘고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을 뭔가 MC넥스만의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 이쪽도 MC넥스도 결국은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현재로서는 30% 언더인데 지금 올해 말까지 아마 32%까지 늘어날 거고 내년에 한 4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유럽 완성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도 납품을 하고, 그래서 전장용이 좋아지면 당연히 마진도 좋아지고 회사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전장용 매출 반영돼서 그게 실제 주가까지 반영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33,000원대를 맞고 계속 뭐 4번, 5번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 차량용 전장량에 대한 강력한 이슈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00원대에서 그때 그 뭐 거래량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동반돼서 어떤 그런 그 뭐 특정 그 강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맞고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일단 33,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33,000원대 추세가 강하게 돌파되는지 흘러내리는지 그 모멘텀을 보시고, 아마 전장용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되긴 될 건데 그게 뭐 당장 뭐 한 달 내에 이슈가 나올지 2달 내에 이슈가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라서 그건 조금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차량용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MC넥스가 이 전장 쪽에 완전 선두 주자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글로벌로 1등 기업이라고 하면 계속 말씀 주신 대로 4만 원대까지 한번 이 회사를 믿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다가 MC넥스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계속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큼의 강력한 시장에서 선두권의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럼 이거를 그냥 제 매수가 선에서 네. 매도를 하고 차라리 그 AI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건 좀 어떨까요? AI 반도체가 당연히 MC넥스보다 훨씬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은 많은데요. 가격적으로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이 파는 시점이랑 AI 그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이 떨어지는 시점이랑 그게 맞아 떨어지면 갈아타시면 좋은데, 저는 그걸 딱 맞추기가 쉽지는 일단 않을 것 같고요. MC넥스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긴 호흡으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더 홀딩하는 네. 게 33,000원 선 지지선까지 보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좀 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 AI 쪽 네. 이쪽은 좀 우선 네. 익절 하신 다음에 그 기회 네. 오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C넥스였습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부자
제자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남겨주셨고요. 33,0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뭐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보니까 건설업종에 이제 영위가 돼 있는데 건설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건설 부동산 투자 금액 이슈나 이제 그 순살 뉴스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건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난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 쪽에 있지만 이런 주택이라 이런 게 아니고 뭐 에너지 플랜트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랑 유사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장르가 같고요. 다르네요. 네. 예. 현대건설이랑 GS건설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견조한 수준이죠.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년 꾸준하게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18년과 2019년에 실적 바닥을 보여준 다음에 2019년, 2020년 올해까지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이상 매출이 실적을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업 중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뭐 사우디나 이런 쪽의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CUS, 탄소 포지크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업종 퍼가 지금 28.81인데 현재 퍼가 9.73, 12개월 선행퍼가 9.16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근소하게 커진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에 조금씩 주봉 기준 음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뭐 저는 1년 갖고 갈 겁니다. 2년 갖고 갈 겁니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31,500원 정도인데 수급동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1,500원 구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31,500원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삼성 엔지니어링만 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뭐 31,500원 이탈하면은 뭐 더 주워 담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종목 스위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 31,500원을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37,5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37,500원 도착 시에 절반 비중으로 줄여주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37,500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실적이 일단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이 종목을 믿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삼성그룹주들은 기사가 많이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검색해 보시면 기사가 좀 꾸준히 뜨고 있다. 라는 점은 그만큼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가격적인 기준으로는 31,500원, 네. 37,500원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좀 큰 종목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많은 개인분들께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서관심님께서 45만 2천 원에 12% 네.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바카스님이 44만 5천 원에 그리고 옛날이요 님께서는 48만 4천 원에 지금 다 어떤 이 특정 매물 안에 다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45만 2천 원에 12% 기준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대표님 전공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너무 길게는 안 됩니다. 아니 그 포스코 퓨처엠 지금 사신 가격에서 네. 8% 미만 빠졌는데 그거 8% 미만 빠져서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거 단기 오늘 빠진 거에 대한 딱 뭔가 강력한 악재가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공매도 지금 수량이 에코프로는 조금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185만 주니까 뭐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3일 전 데이터인데 185만 주에 8,300억이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공매도야. 네, 뭐. 예.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진 그냥 너무 심플하게 환율 1250원 보수적으로 잡고 2030년 기준의 캐파가 너무 이제 과하다 싶으면 네. 보통 3년치 잡거든요.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한 46만 톤에서 한 48만 톤 정도 될 텐데 그럼 최근에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악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이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굉장히 큰 조심해야 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건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밝힌 거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내 이제 S&E 리서치가 아주 부정적으로 2030년까지 철저하게 공급보다 수요가 공급이 오히려 초과될 거라고 밝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관련된 이슈들 찾아보면 리튬 삼각지대인 칠레 리튬 관련된 동라위원회 거기도 일시적으로 1, 2년 정도는 리튬이 수요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6년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공급보다 초과 수요가 나올 거다 그렇게 밝혔고 그 외에 뭐 회사명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글로벌 업체들 컨설팅하는 업체 리튬 관련된 광산 개발 업체 그다음에 그 뭐 원자재 광물자원 협회 그다음에 뭐 국내 지질 협회에서 실제 밝힌 거는 25년이나 26년을 기점으로 일부 중국에서 과도하게 리튬 판가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5년, 26년을 기점으로 왜냐면 네네. 전기차에만 리튬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모든 게 지금 가장 크게 시장 보고 있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이제 로봇, 그다음에 뭐 전기 선박, 전기 항공 그래서 리튬 수요가 그렇게 크게 뭐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줄어들지 않으면 판가는 이거 분명히 회복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양재 판가 3분기까지는 빠질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판가 정상화되면 그때까지는 조금 소강 국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수주잔고 106주 쌓아놓은 거 지금 선행에도 지금 너무 버겁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 김주영 사장님하고 지금 포드 CEO가 만났거든요. 포드 쪽은 거의 에코프로비움 독점인데 네. 그쪽도 지금 포드 넘치니까 만났다는 거. 그쪽으로 또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반기에 경쟁력 있는 3천만 원대 초반에 그 전기차 신차부터 대당 뭐 2억이 넘는 뭐 리릭 같은 차가 뭐 3억 가까이 되는데 뭐 19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GM의 쉐보레 많네요. 에쿼녹스가 400km 넘게 가는데 3천만 원대 LG 엔솔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차 계속 늘어나면 배터리 셀 지금 북미에서만 이미 지금 당장 24년 5년에 지금 약 71%가 LG 엔솔 것만 지금 캐파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판가 빠지는 거는 새로운 노이즈는 아니고 계속 물량이 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네. 사실 양극재 판가 수출 단가랑 수출 물량이 계속 줄었다가 7월달 8월달 데이터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게 추세가 좀 전환됐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7월 데이터가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LG화학에 있는 청주에서 41% 출하량이 늘어났고요. 네. 포항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17%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LNF가 한 11%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출하량에서 일단 반등은 나온 거죠. 근데 가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리튬 가격이 계속 뭐 7개월이고 9개월이고 10개월이고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도 분명히 4분기에는 이미 2분기에 1.4%까지 영업이익률 빠졌다가 4.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간 6%, 7%대 정상적인 영업이익률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손절선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뭐 48만 원대 사신 분도 있고 뭐 45만 원대, 41만 원대 사신 분이 있는데 다시 저는 이제 전고점 부분인 55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괜한 걱정이셨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 계속 갈 거니까 우선 목표가만 알아두십시오. 55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29,900원에 10%예요. 29,900원에 10% 최근에 네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네, 최근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LX 인터내셔널 옛날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가격대가 매수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매수를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군요. 그럼 어떤 게 네네. 가장 궁금하세요? 이 전망이 어떤지, 네. 예, 그리고 뭐 손절가가 이게 내리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을 봐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또 네. 우리 HM의 인수전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손여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세심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네. 네, 우선 LX 인터내셔널 기업 개요는 뭐 짧게 그냥 상사주다, 이제 무역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 뭐 GS 글로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가 22년 8월이랑 23년 7월입니다. 이 두 시점의 공통점은 원자재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다는 부분인데요. 22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죠. 러우 사태 발생하면서 유가가 $100 넘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유가가 $85, $86 하고 있지만 1, 4분기에도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주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사주들이 2분기 그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2분기가 피크다라고 나왔던 현대차랑 기아와는 달리 상사 관련 종목들은 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리포트가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매크로 변수가 다시 부각되고 원자재 가격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리튬 가격 체크해 보면은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유가든 어떤 뭐 니켈이든 리튬이든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더라면 정말 그 리포트 뷰대로 연간 실적 또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잠잠하죠. 그래서 8월 달 이후로 뭐 상사주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평가 매력도 너무 큽니다. 일단은 제가 대충 보니까 그 업종 퍼가 13 정도 되는데, 11.86이네요. 11.86이고, 현재 퍼가 2.24, 12개월 선행퍼가 3.54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상당하고, 배당 수익률 10% 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는 그냥 내가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랬습니다. 이제 보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HMM 인수전인데 그 M&A 관련해서 매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인수기업보다 피인수 기업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기업은 이 피인수 기업을 떠안으면서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있으면 오르는데 이게 그 인수 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SM을 인수를 했지만 이제 카카오 엔터가 SM을 품어서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겠구나,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SM이 엄청난 몸값을 이제 카카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간 실적해서 당기순 손실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진짜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온 거고 이 영업 외로 지출한 비용은 이제 당기순 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HMM을 누가 인수할지 확정은 안 났는데 동일 하팡로이드가 떨어지고 LX 동원 하림 3파전인데 만약 LX 인터내셔널이 HMM 인수하면은 무역업을 영위를 하니까 시너지를 갖겠죠. 근데 시너지를 갖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너지도 시너지지만 이 비용 반영에 대한 우려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펀더멘탈이랑 사업 전망, 뭐 어차피 LX 인텔 배당 10% 주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주가는 이제 뭐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되니까 문의를 남겨주셨겠죠. 그래서 자, 아쉽게도 일봉으로 보면은 지지권을 살짝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받긴 해요. 받긴 하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LX 인터내셔널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 뉴스를 보니까 리튬 사업에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리튬 사업 참여 부분이 2차 전지 업황과 맞물려서 투자자들 투심 전환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겠다라고 하면 뭐 홀딩 의견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나는 한 2주만 본 거다. 한 달만 본 거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손절가는 27,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그 뷰대로 돌아와가지고 맥점 잡고 반등한다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34,000원 돌파한다고 하면은 뭐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X 인터내셔널 매력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가 조금 더 있어서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같이 전해드렸으니까요. 27,500원 손절가 꼭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또 뚫고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LX 자,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요, 양두현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냅니다. 아, 여러 번 보내셨구나. 그동안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까? 예. 대덕전자 봐드립니다. 확실하게 예. 봐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37,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약간 3만 원 깨진 상태입니다. 29,450원이 종가이고, 이분은 이제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26,9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바닥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또 심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이렇게 또 사는 모습도 나와줬는데, 앞으로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덕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기판인데 이수페타시스는 날아가는데 대덕전자는 못 갔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사실 더 고부가치는 대덕전자가 하는데 FCPGA 하는데 지금 살아남은 데가 국내는 삼성전기하고 이수페타시스, LG노텍인데 LG노텍은 후발업체고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선발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네도 기본적으로 그럼 매출이 늘어나려면 캐펙스를 증가해야 되는데 올해 4,500억에서 내년에 6,000억, 7,500억으로 가는 캐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7,500억까지 캐파를 25년까지 잡아놨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 증설엔 다 캐파를 이유가 있는 거죠. 증설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예. 다만 좀 부진했던 거는 그 FCPGA 들어가는 게 가장 그 기대감 큰 전장만 있는 건 아니고 IT에도 있고 뭐 컨트롤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나머지 기타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한 기본 정도 수준만 회복이 되고 전장 쪽에서 확대가 되면 그리고 사실은 경쟁사인 대덕전자의 뭐 강력한 경쟁사인 삼성전기도 그렇고 글로벌로 이비덴이나 뭐 야교나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전부 다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건 분명한 건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하반기로 예상했는데 24년 상반기부터 더 그 FCPG에 관련된 전장 쪽 매출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어드밴스드 첨단 패키징 그 코어스 방식이랑도 패키징 쪽이랑도 뭔가 모멘텀을 연결이 되는데 네. 그거 역시도 당장 반영은 어렵고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여기서 37,000원 사신 가격이면은 현재 그 가격에서 약 8%, 7, 8% 정도 마이너스 정도거든요. 7, 8%안 되는 6%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파실 이유는 없는데 조금 강력하게 지금 워낙 그쪽 이수페타시스나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로 새롭게 들어오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기가 또 엄청 치고 가야 되는데 삼성전기도 약간 또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좀 주춤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덕전자를 보유는 하시되 추가 매수는
뭐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손절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손절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네. 손절하면요.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대가 27,500원이거든요. 그래서 27,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한 33,000원까지 네.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27,500원을 이탈한다. 네. 그럼 저는 추세가 완전 깨졌다고 보고 아예 다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가지고는 가시지만 더 사지는 마시고 목표가 33,000원,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27,500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EST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수님의 종목이고요. 19,103원에 6%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EST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2,000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셨습니다. 또 오늘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비중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면 좋은 건지 저희 앞으로의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EST입니다. 조금 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손실 나기 전에 빨리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대응은 좀 일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기업계의 어떤 디스플레이 본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면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HBM 하면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뒤를 좀 묵묵하게 조용히 좀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EST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은 EST, HBM 필수 장비 양산 준비를 돌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차세대 웨이퍼 가압 장비에 대한 관심이 좀 유망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증권사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면은 2020년까지는 흑자를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2021년, 2022년에 적자가 나왔는데 사실 어떤 전방기업, 성장 산업에 있을 때 강력한 매크로 변수가 나왔을 때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한 종목이 몇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꾸준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음봉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브리핑 얘기만 지금 3번째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기관이 팔았고 코스닥은 외인이 팔았고 상승 하락 비율이 이제 좋았다가 하락 종목이 늘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EST가 오늘 이 음봉을 외인과 기관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 등을 보면은 4거래일 연속 외인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EST를 정말 HBM 대장이다라고 샀다기보다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 샀겠죠. 그다음에 ESP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EST도 샀겠죠. 근데 일단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의 외인과 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고 EST 같은 경우는 HBM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가 다치형 캔들 좀 견조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좀 단기전에 차익실을 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밀리다 보니까 다른 HBM 관련 종목들도 밀리면 어쩌지? 라는 투심이 EST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를 강하게 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여기 지지권 이탈할 때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23,300원 정도, 23,300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3,3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사셔도 되시고 다시 매수 타점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 없고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 26,000원 돌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ST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님께서 지금 방금 종목 남겨주셨는데 조금 늦으셨어요. 네. 내일 또 그래도 이 시간에 미스터 진단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를 이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잠깐 볼 텐데요. 네. 지금
좀 하락 출발했던 유럽 증시가 이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출발해서 그게 좀 부담이 있었는지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증시는 역시 혼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주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1.3% 유별나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 같은 단에서는 어제는 오르고 그제는 또 내리고 하루 단위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혼조 흐름이 이어지는 초반 분위기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종목을 포기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내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또 히든카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